1964년 8월 2일 미 해군 초계 구축함 매독스호가 북베트남 tonkin만에 공해상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북베트남의 어뢰정 3척이 매독스호에게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매독스의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어뢰정들은 공격적으로 접근했으며 어뢰를 발사합니다. 어뢰 공격을 쉽게 피한 매독스호는 즉시 반격의 포문을 열었으며 항공모함 타이콘데로가에서 함재기들이 출동하면서 북베트남의 어뢰정은 격퇴됩니다. 이 우발적인 교전 상황은 북베트남을 공습하고 싶어 했던 미국 정부에게 절호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미 국방부는 북베트남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했으며 더 이상 미국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북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며 이날 적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을 tonkin만으로 추가 파견합니다. 하루가 지난 8월 3일 북베트남 어뢰정과 미군 구축함 사이에 또다시 교전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tonkin만의 공해상에서 미군 구축함들이 북베트남의 어뢰정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북베트남은 강력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미군 구축함이 영해를 먼저 침범했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었지만 존슨 대통령과 합동참모부는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서 즉시 보복 폭격을 결정합니다. 1964년 8월 5일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들이 출동합니다. 함재기들의 공격 목표는 북베트남의 어뢰정 기지였죠. 이렇게 해서 베트콩과 남베트남군의 대결 양상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미군과 북베트남군이 직접 충돌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확대됩니다. 양측의 정면 충돌을 촉발한 미 구축함과 북베트남 어뢰정과의 교전 상황은 훗날 tonkin만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된 원인으로서 역사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tonkin만에서 정말로 북베트남 어뢰정이 선제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북베트남에 대한 최초의 보복 공습에 투입된 함재기들은 미 해군 항공모함 타이콘데로가와 컨스텔레이션에서 발진한 공격기 부대였죠. 공습의 주력은 A4 스카이호크와 A1 스카이레이더 공격기였으며 F8 크루세이더 전투기들이 이들을 호위합니다. 이날의 공습 규모는 무려 64소티에 달할 정도였죠. 첫 출격에 나서는 해군 조종사들의 사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아음속기였던 스카이호크와 프로펠러기였던 스카이레이더는 1964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구식화된 기체였지만 북베트남의 방공망을 얕보고 있었던 미 해군 조종사들은 일방적인 공세를 자신하고 있었죠. 공습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실시됩니다. 미 함재기들은 64소티에 달하는 출격 횟수를 기록했으며 북베트남의 어뢰정 기지를 초토화시키고 석유 저장고를 완전히 파괴하는 큰 전과를 올렸죠. 그런데 목표 지역에서 만난 북베트남군의 대공포와는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폭격을 위해 돌입하던 공격기 부대는 생각보다 강력한 대공포화망에 걸려들었으며 2대의 공격기가 격추됩니다. 조종사 1명은 전사했으며 다른 1명은 포로가 되었죠. 이날 격추된 스카이호크 조종사 에버트 알바레스 중위는 북폭 작전에서 포로가 된 첫 번째 조종사였으며 8년이 넘는 긴 세월을 혹독한 하노이 힐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날의 손실은 미군에게는 불길한 징조였으며 2명의 전우를 잃고 항공모함으로 돌아온 조종사들은 앞으로의 전쟁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감을 느꼈죠. 공습작전 후 이틀이 지난 1964년 8월 7일, 미 의회는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행동을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드디어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을 공습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으며 미 공군과 해군에게 본격적인 공습작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증강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미 해군은 베트남 해역에 항공모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미 공군도 즉시 항공전력 증강 작업을 시작합니다. B-57 폭격기 대대가 남베트남의 비엔호아 공군기지에 전개했으며 다낭 기지에는 F-100 슈퍼세이버 전폭기들을 증강 배치하며 전력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베트남 폭격의 주력으로 활약하게 될 F-105 썬더치프 전폭기들이 태국의 타클리 공군기지로 속속 도착하고 있었죠. 새롭게 도착한 항공기들은 70대가 넘는 세력으로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북베트남을 폭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증강 배치된 미군기들은 일단 남베트남의 하늘로 출격했으며 베트콩과의 전투를 지원합니다. 미군기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베트콩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폭격에 노출되었으며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변변한 대공화기가 없었던 베트콩은 미군기들의 압도적인 공습에 속수무책이었으며 대낮에는 땅굴로 숨는 수밖에 없었죠. 한편 베트남 지역에 건기가 찾아오는 11월이 되자 미군기들의 공습은 호치민 루트에 대한 항공작전으로 확대됩니다. 미군은 라오스 정부의 요청으로 공산 게릴라 파텟 라오가 장악하고 있었던 북베트남과의 접경 지역에 정기적인 순찰 비행과 공습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군의 목표는 북베트남이 베트콩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라오스 영내의 호치민 루트를 파괴해버리는 것이었죠. 남베트남 지역과 라오스 상공으로 출격하는 미군기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습이 시작되면서 속도가 느린 프로펠러 공격기 A1 스카이레이더와 AT-28 트로얀조차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활동할 정도였죠. 이 중에서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역전의 용사 스카이레이더는 뛰어난 무장 탑재력과 저공에서의 우수한 기동성으로 지상 공격에서 맹활약하며 용명을 떨치게 됩니다. 1965년이 되자 존슨 대통령은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했으며 가능하면 협상을 통해서
베트남의 혼란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전달한 내용은 북베트남이 베트콩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적대 행위를 멈춘다면 미군은 북베트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남베트남의 상황은 존슨 대통령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미군기들의 위협이 증가하자 베트콩들은 낮에는 땅굴과 정글에 숨어 있었지만 밤이 찾아오면 베트남 전역을 무대로 테러와 무장 공격을 쉴 새 없이 반복했죠. 베트콩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베트남 전체의 4분의 3에 달할 정도였으며 미군 비행장들조차 베트콩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도가 됩니다. 1964년 11월 1일에는 비엔호아 공군기지로 침투한 베트콩들이 화염병을 투척하면서 A1 스카이레이더 공격기 여러 대가 불타는 사건이 벌어졌죠. 게다가 정글 속에 조성된 오솔길이었던 호치민 루트는 미군의 맹폭에도 불구하고 금세 재건되었으며 북베트남의 군사 물자는 지속적으로 베트콩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감히 맞설 수 없는 초강대국 미국의 막강한 항공 전력이 북베트남을 정조준하고 있었지만 이판사판에 몰린 북베트남의 선택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베트콩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북베트남군을 움직여 미군을 공격하겠다는 강대강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군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결정한 북베트남의 움직임은 신속하게 전개됩니다. 1965년 2월 7일 은밀하게 침투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혼성 게릴라 부대가 플레이쿠 지역의 미 군사고문단 주둔지를 박격포로 기습 공격합니다. 갑작스런 공격으로 1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헬리콥터 10대가 파괴돼 버렸죠. 크게 분노한 존슨 대통령은 즉시 보복 폭격을 명령했으며 미 공군과 해군은 북베트남의 병영과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결행합니다. 미군기들의 폭격으로 북베트남군 역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북베트남 측의 대응은 신속한 보복이었죠. 며칠 후에는 휘논의 미군 전용 호텔에서 폭탄이 터졌으며 수도 사이공에서도 미군이 출입하는 술집과 클럽에서 폭탄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테러의 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이 무렵 남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었던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황급하게 미 해병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였죠.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북베트남군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미 합동참모부는 북베트남에 대한 단발성 보복 공습은 의미가 없으며 보다 지속적이며 강력한 항공 공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베트남 전역의 미군 사령관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은 즉시 파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대규모 공습을 통해서 북베트남의 전쟁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 공군 참모총장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이에 동조하고 있었죠. 하지만 존슨 대통령과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강력한 응징작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미군 사령부의 공격적인 성향을 크게 경계합니다.
존슨 대통령의 결정은 북베트남에 대한 본격적인 공습작전을 실시하되 모든 공격 목표와 공습 강도의 결정은 백악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1964년 2월 13일 드디어 북폭을 개시하라는 존슨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북폭 작전의 이름은 롤링 썬더였으며 개시 날짜는 3월 2일이었죠. 드디어 미군의 막강한 항공 전력이 고삐가 풀린 말처럼 북베트남을 향해 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3월 2일) 미 공군과 미 해군의 전폭기들이 출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미 공군은 태국에 전개한 F-105 썬더치프 44대와 B-57 폭격기 20대를 출격시켰으며 미국의 출현에 대비해서 F-100 슈퍼세이버 20대가 우군기들을 엄호합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대규모 항공작전으로 공격 목표는 쏨방에 위치한 북베트남군의 탄약 집적소였죠. 한편 미 해군은 쾅케의 북베트남 해군기지를 목표로 19대 A1 스카이 레이더 공격기를 출동시켰으며 8대 FA 크루세이더가 이들을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북폭의 주역을 맡게 될 F-105 썬더치프 전폭기들은 쏨방의 탄약 집적소를 향해서 저공으로 침투한 후에 목표 상공에서 급상승한 후 강화하며 폭격을 실시했죠. 200톤이 넘는 폭탄을 얻어맞은 쏨방의 북베트남군 탄약 집적소는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미 해군 A1 스카이 레이더 공격기 부대의 공습을 받은 북베트남 해군 기지도 큰 타격을 받았죠. 이날의 공습으로 시작된 롤링 썬더 작전에서는 향후 일주에 2-3회 정도의 정기적인 북폭이 실시됩니다.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롤링 썬더는 무려 3년 7개월간이나 지속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항공작전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날도 북베트남군의 대공포함망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북베트남군은 보병들의 소총부터 대공기관포까지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있는 화기는 모조리 동원한 상태였죠. 이날의 공습에서는 5대의 미군기들이 격렬한 대공포함망에 걸려 피격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탈출에 성공한 조종사들이 있었지만 모두 포로가 됩니다. 앞으로의 전쟁에서 강철의 커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미군 조종사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게 될 북베트남의 대공포함망이 미군의 최우선 경계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미군의 막강한 항공 전력에 노출된 북베트남의 상황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북베트남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보일 정도였죠. 다급해진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동안 비밀리에 양성했던 전투기 부대 실전 투입을 결정합니다. 드디어 북베트남의 미국이들이 불타는 하늘로 출격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